예, 특수지상권인데 오늘은 그 뭐부터 볼 거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법정이상권부터 봅니다. 중요한 거고요. 337쪽에 이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보지 않았던 거고 예. 법정지상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수험상으로 봐요. 305조의 법정이상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세 가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305조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해 주는 거고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하는 거고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진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건 약정지상권이에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계약하면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일단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서구민법은 이런 거 없어요.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을과 갑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의 설정 합의나 토지 임차권의 설정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적은 없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건물 철거가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소유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바로 소유자예요. 그러면 얘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자인데 을은 갑이랑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기다리고 있다가 을이 매각대금 완납하니까 후다닥 가가지고 야, 너 남의 땅이야. 철거해.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건 부당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둘이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지상권을 어디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게 지금 366조예요.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주겠다.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만 을에게 팔았어요. 이럴 수 있죠? 별개 물건이니까. 그러면 건물만 팔아놓고 갑이 을에게 철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도 철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법정이상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토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건물 철거가 부당한 경우에 이를 막아주기 위해서 지상권을 어디에서 만들어 둔 거야? 법에서.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일정한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해놓은 게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305조는 시험에 나와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05조는 이런 거예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갑이 토지를 병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전세권자는 을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건물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305조가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데
전세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무조건 누구한테 인정해 주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고,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 전세권 설정자. 이게 30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366조에 가면 자, 저당권이 동일인 상태에서 설정되었다가 달라지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인정해 주겠다고 366조에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임목법에 의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에 저당권 설정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임목법에 의해서 이 나무 소유자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 들으셨죠? 그럼 이 경우에 권한 없이 나무 소유를 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적인 게 되니까 이 나무 다 뽑아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를 막으려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지상권을 정해줘요. 그것도 역시 무슨 지상권이에요? 법정 지상권이에요. 근데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데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철거를 막아주긴 해야 되는데 민법 제 몇 조 이런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건물 철거를 막아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야? 관습법상.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라는 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기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기타 원인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증여를 했다. 둘 중에 하나를 증여했대요. 그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고, 또는 뭐 대물변제 또는 뭐 강제경매,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이런 것들로 달라진 경우에 인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 대신에 건물로 돈을 갚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물변제죠. 그러면 건물로 돈을 갚은 다음에 너 나랑 토지 이용 계약 안 했으니까 철거해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딱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득득 긁어가지고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관습법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매매뿐 아니라 증여, 대물변제, 강제경매 이런 거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환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환지라는 건 뭐 공법 시간에 자세히 볼 거고요. 우리 민법 시간에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환지 처분 나오면 인정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좀 왔죠?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안 했는데 법이 인정해 주는데 각각의 법률이 있고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관습법상이에요. 근데 이런 법정이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 366조는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되고요. 예전에는 어땠느냐, 나중에는 어땠느냐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원시적 동일성과 후발적 동일성은 묻지 않고요. 언제만? 저당권. 지금 이 그림처럼 저당권이 설정될 때만 동일인 상태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고요. 근데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당권이 실행된 거면 일로 가야 되니까. 그럼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처분 당시. 그래서 매매로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갈 당시에 동일인 상태였다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 강제경매는 압류나 가압류시예요. 압류나 가압류시의 동일인 소유에 되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하면 틀립니다. 가 아니라 압류. 이 예전의 판례가 매각대금 완납시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판례가 폐기되고요. 변경됐어요. 압류 또는 가압류 시의 동일인 상태였어야 합니다. 지금 강제경매랑 저당물의 경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당물의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하지 않고 임의 경매라고 하죠. 임의 경매. 임의적으로 하는 경매고 강제 경매는 강제로 하는 경매. 차이점이 드세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고 을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요. 얘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저당권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을 안 갚으면 이 채권자는 이 부동산, 갑소유, 채무자 건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강제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경매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 건물에 강제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법원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로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갑의 건물을 경매로 좀 날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법원이 당신 말을 믿고 날리자. 이게 돼야 안 돼요. 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차용증 가져와요? 차용증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려면 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이제 재판을 해서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겠죠. 그게 집행 권한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채권자라는 것이 확실성을 갖죠. 법원이 뭐 해줬으니까. 판결 내줬으니까. 그럼 이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하는 경매를 뭐라고 해요?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근데 저당권은 법원 판결 받아요. 저당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당 이미 등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경매를 임의 경매를 하는 거고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강제 경매 할 때 뭘 할까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을이 강제 경매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더니 소장이 얘한테 날아가죠. 근데 갑이 어라 이 채권자가 나한테 소송을 하네 이러면서 부동산을 병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얘한테 소송해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하려고 봤더니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소송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부동산에 뭐부터 신청해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팔아도 가압류는 그대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경매하는 거예요. 그런 경매가 뭐라고요? 강제 경매.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보통은 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가압류. 근데 가압류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압류. 압류는 언제 압류가 이루어지냐면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면 부동산은 압류예요. 좀 어렵죠? 네. 그럼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잊어버리시고 이거 나중에 유치권 가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강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건 저당물 경매랑 같아요, 달라요? 이건 저당권 실행이니까. 그러면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 동일인 상태가 되냐면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 없으면 어느 게 더 먼저 이루어지겠어요?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얘가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거니까 임차인이나 이런 이해관계인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요. 이 건물 경매할 거니까 표시 좀 하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뭘 기재하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록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해준다고 했죠? 1억에 얼마? 3,400.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된 다음에 들어왔어요. 최우선 변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뻔히 알고 들어왔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압류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뭐는 반드시 되겠어요? 압류는 되겠죠.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시, 가압류가 없으면 본압류시. 이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상태로 봐야지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 변경된 거고요.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보셨어요? 뭘 봤냐면 언제 동일인 상태가 되느냐. 저당물 경매로 인한 것은 언제? 설정 당시. 두 번째 관습상 이상권은
처분 당시인데 특히 강제 경매는 압류 또는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와 B 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A 소유 토지와 B 소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갑이 모두 삽니다. 모두 사서 등기하고 그리고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 후에 갑은 건물을 을에게 팔았고요. 을은 그 건물을 병에게 팔았으며 토지는 정에게 팔고 정은 무에게 전전양도합니다. 자, 지금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법정이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다시 해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앞뒤가 많은 거예요. 이게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지를 물으면 언제 동일이면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시. 그러면 A, B 거를 갑이 사서 지금 상태 저당권 설정됐죠? 그럼 뒤에 건물이 을병 토지가 정무에게 바뀌는 건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언제만 동일이면 된다고요? 설정 당시. 그러니까 이건 꼬드기는 지문인 거고요.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언제 설정됐느냐. 설정 당시. 그때만 동일인 소유면 돼요. 자, 교재 볼게요. 벌써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갈 길이 먼데. 예. 338쪽에 일단 개념은 다 보셨고요. 305조 1항만 보세요.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만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 그림에서 보면 이 병이죠. 병. 이 병은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 저 건물의 소유자에게 설정하고. 이거 틀리게 나오면 전세권자로 바꾸는 것만 틀리게 나와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305조는 더 볼 거 없어요. 오른쪽에 관습상이 나오죠. 기억의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어야 한다. 제일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당시.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 없다. 원시적. 처음에 어땠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번에 별표하세요. A번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무허가 건물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참고로 보시고 C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이걸 나중에 이제 함께 팔려라고 볼 거예요. 건물과 대지를 같이 함께 팔았다는 거예요. 함께 매도했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자 볼게요.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있다. 근데 갑이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함께 매매를 했는데 토지는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갑거죠.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안 됐다면 물권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 갑.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만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였다가 뭐만 달라진 거예요? 토지만 달라진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쥐가 팔았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갑이 토지와 건물을 다 팔고 토지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건물은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준 상태예요. 그러더니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아직 건물은 내 거니까 네 땅 30년 쓸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함께 뭘 함께 팔았다고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뭐만 등기했어요? 토지만 등기. 그러면 실제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건데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고 토지만 등기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토지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토지가 경매가 되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요?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366조 지상권이 인정 안 되겠죠. 366조는 언제 동일인 상태가 돼요? 설정 당시. 저당권이 설정될 때 동일인이 달라요. 달라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344쪽을 한번 344쪽에 344쪽에 그 하단부의 B번. B번에 보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이면 함께 팔고 토지만 등기됐다. 그럼 읽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럼 결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등기했다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 자, 그 내용 다시 돌아오셔서 340쪽에 D번은 우리 심화과정 가서 볼 거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면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졌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들 쭉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래서 매매로 하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강제경매 있죠? 강제경매 인정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둘째 줄에 괄호 안에 언제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냐면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시. 그러니까 위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매각대금 완납 시 X. 이게 종전 판례예요. 이 판례가 폐기되고 바뀐 거니까 지금 341쪽에 둘째 줄 가운데요. 압류 또는 가압류 시 거기에 줄 그어두시고 그 위에다가 또는 뭐 밑에다가 매각대금 완납 시 X 해두세요. 틀리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테니까. 환지처분 안 된다고 했죠.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환지처분은 민법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정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역시 부정합니다.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할 때 기본적으로 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토지의 명의를 신탁했어요. 토지의 명의신탁. 야, 이거 네가 좀 보관 좀 해줘라고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 땅이에요? 갑 땅이죠. 근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니까 토지 등기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왜 이래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막 짓고 있어요. 이런 거는 실제로 보면 외형상으로는 동일인 것 같지만 실제 누구 땅이에요? 갑 땅. 이건 동일인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관계와 법정이상권. 이거는 뭐 구별합니다. 우리가 아까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 등기를 하고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각각 단독 소유한다. 아까 이걸 뭐라고 불렀죠?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갑이 자기 목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느냐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을이요 여기다 건물 지었어요. 갑의 목의 대지, 갑이 배타적으로 저면에다 을이 지었다.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을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관습정지상권을 안 돼요. 근데 을이 어디다가 건물을 지었냐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법정이상권 인정합니다. 그럼 결국
법정이상권의 제일 기본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을이 지어놓은 건물이라면 동일인 상태가 아니요.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었다면 동일인이죠.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간단한 구별이에요. 판례 볼게요. 그 파란 글씨 보면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소유 건물 부분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을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다 지어놓은 건물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관습상의 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근데 비교 판례 있죠? 갑걸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신축. 어디다가요? 자기 몫. 그러면 법정의 상권 인정한다. 동일인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줄거두세요.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철거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랑 비교가 돼요. 366조의 법정의 상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당사자가 철거 특약을 했다. 이 철거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런데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을 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구별하세요. 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요. 얘는 법률로 딱 정해놨어요. 그럼 이 366조는 강제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법률의 규정이 없는 관습상의 지상권은 당사자 특약이 우선한다. 그럼 만약에 당사자가 관습상의 지상권이 있는데 관습상의 지상권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면 어느 게 우선하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갑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갑건데 건물을 을에게 팔아요. 그러면 동일인 상태에서 매매로 달라지면 을은 갑에게 뭘 취득한다고요?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을이 그거 말고 나는 너랑 별도로 토지 빌려 쓰는 계약할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관습상의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재 보세요. 끝에서 셋째 줄에 또한 관습법상 법정의 지상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합니다. 그런데 저당물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포기 특약 해봐야 무효야. 무조건 인정해 주라는 거죠.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동일인 상태인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합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은 을에게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관습상. 매매 증여니까 관습상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 을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면서 네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나는 건물은 철거할게. 라고 철거 특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은 을에게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거 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저당권자가 얘랑 어떻게 합의했냐면 당신이 원하는 돈을 그 액수를 다 빌려줄게. 다 빌려주는데 나중에 혹시 돈을 못 갚아서 토지가 경매되면
건물이 있다고 법정지상권 주장하면 안 된다. 좋다라고 철거 특약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중에 경매가 실행돼 버렸는데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갑은 을에게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이 철거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쯤 되면 짜증이 슬슬 나죠? 예. 차이점을 찾아라. 매매증여로 달라졌어요. 뭐에 관한 문제? 관습상. 이건 임의적이에요. 철거 특약 유효. 이건 뭐가 돼요? 저당물의 경매죠. 그럼 이 경우에는 366조예요.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철거 특약 무효니까 인정이 된다.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효율적 가치를 위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OX요. 틀려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근데 똑같은 걸 냈는데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는 이렇게 냈어요. 똑같은 건데 사례로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얘가 주장하는 게 법정지상권이냐 관습상지상권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지상권을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쉽죠. 아니 306 이거밖에 없는데 예. 지금 여기서 저당권이 실행되잖아요. 그럼 이건 관습상의 366조예요. 이건 지금 그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다 관습상인 거예요. 돼요? 예, 예. 그러니까 366조는 반드시 저당물의 경매, 저당권 실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상 규정.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러고도 보강을 안 하길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계속 볼게요. 예. 근데 342쪽에 판례박스가 있는데 그 제목을 한번 볼게요.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342쪽 맨 위에 판례요.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철거 특약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짓기로 합의한 거죠. 그럼 토지용권을 포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상권 배제하는 효력이 없다. 이 얘기죠. 얘가 얘한테 땅을 팔면서 또는 증여하면서 철거 특약만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넘기면서 야 나중에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내 이름으로 다시 지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정이상권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건물 짓겠다고 합의까지 들어가면 그 이제 파란 글씨가 핵심이죠. 철거하되 밑에 뭐예요?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에 등기는 당연히 안 하죠. 법이 정하는 거니까. 자, 366조를 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법정지상권.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만 하면 뭘 가리키는 거냐면 360조.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습법상이라는 말을 써줘요. 말 없이 쓰면 366조고. 자, 그럼 뭐라고 시작합니까? 저당물의 경매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죠. 그러면 이제 뭐 달라짐이 인정하는데 맨 밑에 요건 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A번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면 미등기 무효가 상관없다.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번에 별표 2개 두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나대지에 동그라미 하세요.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대지 판례입니다. 나대지 이런 말 넣으면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대지예요. 나대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갑이 나중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자,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주장할 수 없냐면 뭐
계속 얘기한 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나대지요. 그럼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얘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얘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나대지였어요. 그럼 나대지면 가치가 얘가 피해를 볼 텐데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나대지, 건부지 나대지는 거 보셨잖아요. 어느 가치가 높아요? 나대지는 활용 가치가 높잖아요. 무궁무진하니까 당연히 얘는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근데 나중에 지어진 건물에 의해서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대폭 하락해요. 이 땅 경락 받아봐야 건물 받침대예요. 그러면 이거 제 돈 내고 경락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럼 땅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저당권자가 담보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할 때 손가락질을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얘가 피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대지였는데 나중에 지어진 건물에 의해 법정이상권을 인정한다면 땅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폭 하락해요. 그러면 얘가 담보 가치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이 저당권자가 갑의 건물 신축에 동의해줍니다. 그러니까 갑이 나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귀찮아 지어 라고 하면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고 토지가 경매되었다. 갑은 을에게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안 돼요. 나대지였죠? 만약에 이 경우에 인정을 해버리면 누가 피해볼까요? 이번엔 얘가 피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매에 참가할 때 권리 분석할 거 아니에요. 권리 분석했더니 저당권이 언제 설정된 거예요? 나대지요. 그러면 이 경락이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격을 웬만큼 써넣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더니 갑이 나중에 조용히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저당권자랑 합의했어. 네 땅 30년 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상치 못한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건 이해하시라는 거고 시험에 왜 안 되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뭐만 나오겠어요? 나대지의 저당, 나대지의 신축의 동의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나대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을은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은 완전히 제 가격을 내고 경락받을까요? 제 가격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죠.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 가격 다 쓰고 들어가서 건물 철거 재미가 있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철거지 얼마나 또 다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 생기는 거 귀찮아요. 그러면 얘는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가 뭘 함께 설정하냐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해요. 소위 이런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당권자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막으려고? 건물 신축을 막으려고 한꺼번에 보통 지상권을 설정해요. 그럼 이건 일반 지상권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만약에 얘가 얘한테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만 남을까요? 함께 소멸일까요? 이건 무조건 저당권이랑 함께 소멸해요. 보통 이런 걸 이제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나대지에 저당 잡힌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지상권 설정해요. 그 은행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건물 짓는 거 막으려고. 그래서 결론 나대지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그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첫 번째 점에 첫 단어가 뭐예요? 나대지. 마지막에 부정. 두 번째, 나대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건물 신축의 동의. 나대지죠? 인정해, 부정해? 부정. 한 장 앞에 340쪽에 340쪽에 세 번째 점에 보세요. 뭐라고 시작해요? 나대지. 그럼 마지막에 부정.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그 다음에 343쪽에 그 끝에서 두 번째 점에 뭐라고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뭘 기준으로 해요?
구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 343쪽에 끝에서 두 번째 점이에요. 자, 마지막 점에 뭐라고 되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부정. 거긴 별표 따로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별표 따로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 판례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된 경우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돼요. 동일인 상태에 설정된 거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이 견고하지 않은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견고하지 않아서 이거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저당은 토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갑이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신축했다. 자,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경락을 받았다. 갑이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법정이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 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요구해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신축 건물 기준이 아니라 구건물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조 건물, 견고하지 않은 목조 건물이면 몇 년짜리라고 했어요? 15년짜리고 철근조면 30년이죠. 그러면 이 철근조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권을 인정하지만 기간은 몇 년으로? 15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구건물 기준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게 지금 어디 본 판례냐면 343쪽에 끝에서 두 번째 판례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신축했다. 그때는 신건물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구건물 기준. 자, 계속 봅니다.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요.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아파트지만 단독주택일 때 은행에 돈 빌리면 건물이나 토지에만 설정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두 군데 다 잡아요. 그런 저당을 뭐라고 하냐고요? 공동저당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이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그냥 공식적인 거예요.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갑이 신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은 달려있고 문제는 이거를 철거했다. 건물이 멸실되면 거기 달려있던 저당권이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 모든 물권의 공통소멸 사유예요. 근데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건물 등기부를 사용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아직 저당권 등기가 새롭게 되질 않았어요. 여기까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는데 건물의 저당권은 없어진 거고 어디에만 남아있다고? 토지에만. 이 상태에서 토지의 경매가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것도 변경된 판례니까 조심하시고요. 내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종전 판례는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그 판례가 바뀐 거야. 이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정해 줄 수 없냐면 누가 피해 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피해 보니까 안 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실행되면 법정이상권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인정되면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 가치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땅이면 제 돈 내고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안 사죠. 땅값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피해 볼 수 있어요?
저당권. 근데 얘는 어디도 잡았어요. 건물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값은 떨어지지만 건물이 철거를 면하기 때문에 건물 가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봐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토지에서 손해를 봐도 어디서 만회할 수 있다고? 건물. 마이너스 플러스 셈셈이니까 이때는 인정해도 저당권자는 피해가 없답니다. 그런데 뭐가 날라갔어요? 건물 저당권이 없어요. 얘는 지금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토지. 그러면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땅값은 떨어지는데 건물값은 물론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 만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손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시험에서는 지금 일단 처음 보는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그 판례 입장을 설명드린 거고요. 수험상으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철거 신축되었다. 자, 이런 말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철거 신축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수험상으로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라니까 또 막 외우죠.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신축은 안 돼, 신축은 안 돼, 막 이렇게 외워요. 네. 근데 이건 신축인데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잖아요. 그럼 외우시려면 어디부터? 여기가 중요하죠.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 신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얘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몰랐다 이러면 그건 뭐 공부를 안 한 거고. 이 저당권자는 이해관계를 들어갈 때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저당권 설정할 때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땅값을 높게 평가할까요? 낮게 할까요? 낮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 실행되어서 법정지상권 인정돼도 얘한테는 새로운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을 뜩 봤더니 허름한 목조 건물이에요. 얘 몇 년짜리 생각할까요? 이 땅값은 15년의 제한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근조가 지어져서 30년을 주정해버리면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려면 언제 걸 기준으로 해주면 돼요? 구건물. 그래서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토지에만 잡은 게 아니라 어디에도? 건물. 그럼 땅값이 떨어져도 어디서 만회한다고? 건물에서 만회할 거니까 빌려줄 돈을 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고 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경매가 실행되면 얘는 만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공동저당, 철거, 신축 이런 말 나오면 인정 안 되고. 하나 더 볼게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 근데 이번 판례는 철거한 게 아니라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존 건물과 어떻게 됐다고요? 합동이 됐다. 합동이라는 건 합쳐졌다는 거죠. 동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 이 건물과 지붕을 함께 씌우고 외벽을 허물어서 전부 다 통로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건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기준이 되는 건 신건물 전체일까요? 종전건물 기준일까요? 설정될 당시에 종전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44쪽의 마지막 판례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고 했죠. 언제 동일인 소유면 돼요? 설정이요. 첫째 줄에만 줄 거두세요. 설정 당시에만 동일이면 족하다.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의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관습상 지상권이랑 달라요. 강행 규정이다. 맨 밑에. 그래서 철거 특약은 무효다라는 점 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보지 마세요. 심화 과정 가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도 역시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지상권이 좀 어려워요. 효과는 보면 더 막 머리가 아파지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일단
지금 보신 내용. 오늘 몇 개 봤냐면 3개인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366조랑 관습상이라. 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막 된 것 같아도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지나면 또 헷갈리고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언제 봐요? 3, 4월 때 보고 또 5, 6월 때 또 보고 7, 8월 문제풀이 할 때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아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네,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설 연휴인가요? 네. 명절 잘 세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